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논술과 철학 강의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105페이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스튜디오가 좀 다른 느낌이죠. 네. 네, 방을 다른 곳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스튜디오가 잘 돼서 좋습니다. 네, 저희도 마음이 좋아요. 다 서로 잘 되면 좋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편도 역시나 잘 진도를 같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둘째 대목부터 가볼 건데요. 논술과 철학의 재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랑 이번 주랑 이 책을 읽는 내내 제가 좀 집중해서 보게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소설가 분이 네.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을 써낼 수 있는 작가가 없다. 아니 그분의 주장 그분의 친구분의 주장을 그분이 얘기하신 거긴 한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이제 단편 위주로 써내는 작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만약에 30쪽짜리 소설과 그리고 300쪽짜리 소설은 다르다. 그 같은 주제로 뭐 같은 인물로 쓴다 그래도 30쪽짜리 소설을 쓸 때의 그런 느낌이나 어떤 스토리 전개가 있고 300쪽짜리 전개가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우리 뭐 삼국지 같은 경우는 10권짜리고 한강이나 뭐 이런 아리랑 같은 것도 조정래 선생님 10권짜리 그 대하 소설. 네. 요즘엔 대하 소설이 거의 없죠. 없잖아요. 뭐 토지 이런 것만 네. 봐도 그런 걸 써낼 수 있는 작가도 없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2권짜리 책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구나. 하나의 주제로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일필위지. 이분은 타자기로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일일이 원고지에다가 쓰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 번에 풀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이거를 어떤 이분이 머릿속에 이미 다 정리된 생각들을 그냥 풀어내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권이 거의 한 250쪽 정도 네. 돼요. 2권을 다 합치면 500쪽 정도 돼요. 네, 맞아요. 네. 500쪽 정도의 글을 원고지로 이렇게 한 번에 써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제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 맞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역량을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좀 뭐랄까 꿈이랄까 야망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윤님도 이제 그동안 일기 쓰시잖아요. 네, 계속 쓰고 있죠. 일기가 만약에 A4 용지로 하면은 뭐 길어봤자 몇 쪽 정도 될까요? 한 번에 쓰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죠, 저는 또 쓰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 용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한 쪽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윤님은 한 쪽짜리 글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쪽짜리는 어쨌든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10쪽이 되고 100쪽이 되고 이렇게 막 500쪽이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테크닉으로 써야겠죠. 그죠. 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저도 그동안은 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길어봤자 솔직히 페이스북에 써봤자 뭐 A4로 하면은 뭐 5쪽 많아야 5쪽 뭐 10쪽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짧은 글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긴 글도 익숙해질 수 있을까? 긴 글도 읽어낼 수 있을까? 그런 좀 저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도 좋지만 어떻게 문장을 연결하는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시는지 그런 걸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게 약간 그 시장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잘 팔리는 상품들이 대부분 다 단품이니까 되게 짧죠. 네, 근데 그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요새 책들만 봐도 요새 사실 책들은 대부분 에피소드 형식으로 지금 우리 도울 선생님처럼 만들지는 않잖아요. 다 다른 주제로. 맞아. 그러니까 사실 좀 쉽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논술이라는 주제 자체가 내가 어떠한 주제를 산정하고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에 대한 내용이 참 잘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진행했었던 것과 막 저저번 주 넘어서 막 저저번 주 그러니까 그 2편 때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질 겁니다. 진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요. 모든 그 단어들과 이런 것들이 앞뒤 맥락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우리가 전 되게 재밌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부터 논술이란 걸 해왔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 논술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고려 중기에서부터 조선 왕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과거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었었대요. 이제 최종 덱과 급제자 33일 대상으로 치르는 책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의 논술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출되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펼쳐내는 것, 임금의 문제를 책문이라고 하였고 그에 답하는 논술을 대책이라 하였다. 그래서 뭐 광해군 1년에는 지금 이 나라에 처한 위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또 논술 문제로 냈고요. 네, 실력을 갖추고서 때를 기다리는 그대들은 시대의 어려움을 구제할 높은 식견과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테니 대책에서 이런 거를 펼쳐보아라 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종 10년 때는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내렸다는데 맞아요. 이런 시험 제도가 당대 세계에서 중국의 이 한 문명권 이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례가 없었다라고 해요. 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제가 일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제 주변 지인과 바칼로레아식의 논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대주의식으로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 바칼로레아라는 건 일단 외래어고요. 근데 그 바칼로레아에서 하는 그런 철학적 사유로 토론하고 논술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한 문제가 왜 우리나라엔 이런 주입식 교육밖에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류를 범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우리 조선에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논술에 탁월한 민족이었다. 물론 대중화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명목 그 정체성이 있구나. 맞아요. 이거를 좀 잘 살려보면 좋겠다라는 내심의 기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맞아. 전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도효 선생님이 되게 좋은 점이 어떤 주제를 다루든 논술을 다루더라도 과거의 그 사례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를 끄집어 오세요. 맞아요. 이런 맥락을 가져오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지식인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져오더라도 뭐 논술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를 가져와도 그 단어의 유래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 그런 거를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진짜 철학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써라. 너네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의 논술 시험 문제는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문제가 제출되든 간에 거기에는 확고한 주제가 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파악하는 이해력과 논리적인 구성력 그리고 표현력, 즉 이걸 문장력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테스트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건 틀림없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중점은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전 여기가 정말 핵심적이었었는데 제 업에서도 제 직업에서도 도움이 참 많이 됐던 파트예요. 우리의 사고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의 사고는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생각하는 주체니까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는 언어를 빌어서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고가 나의 언어를 지배한다. 나는 나의 사고를 언어를 빌려 표현한다. 근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큰 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냐면 나의 언어는 나의 사고의 완전한 창작물,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어렸었을 때 습득한 것, 그리고 심지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의 사고가 언어를 빌려서 자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당대의 언어 체계가 나의 사고를 빌려 자기를 표현한다. 이거 되게 역발상이지 않아요? 결국 나의 사고는 나의 언어의 노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내용은 다음은 뭐 비슷한데 여기 또 한 줄만 더 설명하면 언어의 역사적인 사회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스피치업을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진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유망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의
그 말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언어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이게 일을 처음 했었을 때는 매번 제가 말하지만 뭐 표현법, 뭐 발성법 이런 것들, 뭐 논리 구성법 이런 것들을 좀 코칭해 주다가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계속 제가 최종적으로 쫓게 된 게 제가 매번 뱉는 말이지만 자신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스피치를 위해서는요. 근데 그 방향에서 도울 선생님이 아주 그냥 핵심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수많은 교육자들이 자신의 언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가 그 언어를 뭐한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언어를 빌려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언어가 완전한 창작물이 아니고 우리는 언어를 빌려 쓰는 건데 남들이 쓰는 똑같은 자꾸 언어만 빌려 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똑같이 쓰는 언어를 빌려 쓰다 보니까 다 똑같은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네. 이상하게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고 다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똑같아 보여요. 맞아.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언어가 사실 갑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언어를 막 쥐어잡는 갑이 아니고 사실 언어가 갑이다. 우리가 그 언어를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어에 속하게 된다. 종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나답게 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해요.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쓰는 언어가 사회적으로 또 통용되는 되게 쉬운 언어만 쓰면 딱 그런 인격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말 핵심만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휘가 한정돼 있다. 매번 쓰는 어휘들, 매번 쓰는 단어들만 쓴다. 보통. 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걸 어디서 깼냐면은 제가 예전에 공동체 생활을 잠깐 했었잖아요.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게 차별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다른 그 집단이나 다른 단체와 차별화됐던 지점은 말 그대로 이 단어 사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을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마을 식당이나 뭐 그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는 마을 밥상이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좀 단어가 달라지죠. 근데 그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의 가치관을 맞아요. 담았어요. 마을 밥상, 그리고 마을 커피숍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을 찻집이라고 그랬어요. 마을 찻집, 그 다음에 뭐 마을 공방 이런 식으로, 그리고 품앗이, 공동 육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또 보통 이제 우리가 농사라고 그러는데 농사라 그러지 않고 농생활이라고 했어요. 농생활. 그리고 보통 이제 도시와 농촌을 도농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농도 상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농을 앞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만 봐도 순 우리말을 살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만의 고유의 그런 언어들, 우리 고유한 가치관들을 잘 그 언어에 담아내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저 공동체는 좀 독특하다. 우리가 안 쓰는, 평상시 안 쓰는 카페라는 말을 안 쓰고 찻집이라고 그러네. 이게 이런 맥락에서 맞아요. 이게 당대의 우리의 이데올로기라든지 지금 이제 어떤 그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이제 좀 거스르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대안적인,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무의식적으로 카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찻집으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대안적인 그 단어들, 내가 쓰는 단어도 그렇게 하나씩 점검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좀 훈련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한 진짜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진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다 코멘트를 너무 달고 싶긴 하지만 일단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아마 이에 관련된 내용을 또 말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종사자 입장에서 너무나 반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좀 큰 깨달음을 덕분에 얻게 되는 구간이었다는 거 맞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통 미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을 미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비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비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는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런 단어. 그렇죠.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비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안일 밑자는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미혼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혼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 하나하나 맞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언어가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거기에 큰 그 전체적인 사상과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상 언어에서 그 개념의 족보들을 찾아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 개념이 좀 복잡화되고 추상화가 되면은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망설이게 될 때가 많은데 대표적인 뜻이 본질이라는 말을 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재밌습니다. 본질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세요. 이게 최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본질을 잘 안 썼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감히 제일 많이 쓰는 우리나라 말 같은 게 본질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죠.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본질이라는 게 조선 왕조실록에서 뭐 한 몇 번 나올까 말까 이런 글자였대요. 게다가 나왔었을 때는 현재의 한국말의 어휘와는 완전히 무관한 거였었대요. 그래서 실록에 나왔었던 본질은 한문의 한 요소로서 본래적 한자의 의미 맥락 속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술부를 뭐 꾸민다든가 형용사적인 특징인 거죠.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되게 쉽게 쓰잖아요. 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맞아요. 이게 본질이 아닐까 하는데 취지는 그 본질이 뭔지 알고 쓰는 거냐 이거잖아요. 본질이란 말은 대체 뭘까? 어쨌든 우리 전통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한 시점에서 갑자기 우리말로 편입된 외래어인 것이다. 어원상 그것은 분명한 순수한 한국말이 아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국어사전 해설에는 매우 제한적이며 인상론적이며 어떤 해설은 오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국어사전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저도 이 부분이 좀 와닿았는데 국어사전의 국어학자들이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쓰여지는 표피적인 의미체계만을 가져와서 인상론적으로 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하면 진짜 도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역사적 기원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될 텐데 네, 국어사전에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단어는 뭐 몇 년도에 생겨났고 이런 거 못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다 국어학자들도 좀 반성해야 돼. 그걸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란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센스라는 영어 단어의 번역수로일 뿐인데 이게 사실 에도 막부, 에도 말기에서부터 메이지 유신 시기에 번역했었던 그 일본의 그 말들이래요. 서양 언어와 한학에 달통한 그 사람들이 상통된다고 생각했었던 글자들을 조합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질은 원래 에센스에서 파생된 건데 에센스라는 서양 언어는 에센티아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이 의미는 중세 철학의 세계관, 특히 아퀴나스에서 이루어진 이론 체계가 많아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거는 사물의 무엇됨에 관한 논의였는데 그것은 뭐 영원한 측면, 뭐 초월적인 측면 이런 거에 신의 존재로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형상으로 파악할 때 존재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끝으로 가면 플라톤적인 이데아까지 관련하게 돼요. 그래서 에센티아라는 말 자체는 존재를 의미한대요. 다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본질이라는 우리나라에 썼던 말이 이전에 에도 막부에서 메이지 유신 때 외래어로 편입이 된 거고요. 일본에 의해서. 그 본질이란 말은 에센스라는 데서 왔고요. 그 서양 언어에서 이 에센스는 에센티아에서 왔다. 라틴어. 이겁니다. 라틴어. 근데 이 에센티아는 말 자체가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걸 표현을 해요. 라틴어인데 또 이게 또 더 들어가면 그리스, 히랍적, 히랍 그리스로 플라톤까지. 가는데 이게 우시아라는 걸로 가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존재와 실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끝으로 가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 본질은 결과적으로 이데아까지 간다. 아니 단어 하나의 역사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거쳐서 야. 이렇게 깊이. 근데 이거를 저는 신기한 게 도현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연구를 했겠어요. 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이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뜨문뜨문하게 쓰는 거잖아요. 아까 도울 선생님이 그 주제를 내셨던 우리가 추상화되게 쓴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잘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본질을 이해하려면 사실 서양인들의 세계관,
특히 로마던가 히라빈들의 우주관을 전제로 해서만 이해될 때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일단 본질이란 걸 일단 하나를 잡아서 풀이를 한 건데 이게 논술을 잘하려면 그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언어의 그 기원이랄까 어원을 파악해야 논술에 쓰는 단어들은 다 그런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본질 하나만 해도 이런 어원을 알고 써라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저도 글을 이제 나름 페이스북에도 쓰고 많이 썼지만 그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김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 유명한 그 일화가 단어를 모르면은 모든 단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본래 뜻을 보면서 이렇게 쓰시는데요. 근데 거의 모든 소설가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작업을.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전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감으로 그냥 찍어서 이럴 때 그냥 이런 상황에 이런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 요 정도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사전을 찾는 좀 연습 아니면 좀 어떤 단어 쓰더라도 그 단어의 진짜 원래 본래적인 의미를 갖고 쓰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21세기에 지금 한국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서양의 문화, 서양의 이런 철학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히랍 철학을 알아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어를 알게 되는 건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글로벌한 그냥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의 족보학, 철학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논술 공부의 제1차 임무가 뭐냐? 바로 개념의 족보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이게 제목 자체가 논술과 철학 강의고 대상이 중고등학생한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중고등학생한테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인데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논술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글을 쓰거나 그냥 일기를 쓰거나 아니 글을 안 써도 돼요. 말을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그럼요. 이런 맥락들을 다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맥락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말도 잘할 수 있고 글도 잘 쓸 수 있고 소통을 잘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모든 지금 이거 보시는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념의 족보학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는 안 할게요. 이게 분량이 길어가지고. 네. 역사를 또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언어 개념의 족보를 뒤져야 하는 것이다. 사고의 원형을 이해하는데 철학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미토스와 로고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번에 2편 때 논술과 철학 강의 2편 때 좀 자세히 나왔었어요. 필로소피아가 뭐냐 이런 것들 네, 좀 자세히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고스에 관한 것도 있고요. 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실제에 대한 것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시나 같은 맥락처럼 계속 언어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게 보면서 우리가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 했던 거랑 겹치는 많아요. 게 많죠. 네, 맞아요. 미리 또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도 하고 다시 좀 복습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1페이지를 봐보면 따라서 논술 공부의 1차적 난관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념의 족보학, 그 개념을 개별 분과 과학의 역사 속에서 추구하기보다 총괄하는 통합적 학문 그 속에서 근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언어를 파악할 때 단순히 그냥 언어 사전으로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 자체를 이해해버리는 거.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인간이 되려면 마늘을 먹어라. 근데 이거는 진짜 절대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인간이 되는데 왜 마늘을 먹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사전을 돌리겠죠. 왜 이런 뜻이 나왔을까? 그럼 간단하게 써 있을 거예요. 한두 줄 정도로. 근데 그걸로는 이 말 전체를 이해를 못 하겠죠. 한국인이 얼마나 마늘을 많이 먹는지 그리고 이 단군 신화에 있었던 마늘의 스토리가 얼마나 맥락이 긴지 이걸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먹어라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그 문화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본질, 존재, 실제, 이데아니 뭐니 지금 철학적 용어들 대부분 이제 그런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 개념의 족보학 그냥 어원을 찾아봐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의
그 약간 철학의 그냥 기능이 좀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풀 선생님 계속 헷갈리네요. 도울 선생님은 네 당연히 철학의 기능은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철학은 분리과학 뭐 카테고리가 많아져도 그거를 통합적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철학이 있어야 논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함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거죠. 인간 사유와 가치의 근원적인 영역을 끊임없이 통찰하는데 철학의 기능은 충분히 살아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력과 철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떠한 주제에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들 이런 것을 사고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 사고력은 인간과 우주의 근원적 문제에 관한 통찰이 없으면 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존재론, 뭐 우주론, 인성론, 인식론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철학이라는 것에서 학문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말을 잘하고 싶고 글을 잘 쓰고 싶으면 철학을 공부하세요. 그런 거. 예를 들어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뭐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냐 이런 논술 주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랬었을 때 그냥 분과 과학적으로 뭐 인공지능은 뭐 몇진법을 씁니다, 뭐뭐 합니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더 심층적인 이야기했었던 이러한 사고력, 이 통합적인 주제를 묶어서 이해해버리는 능력도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당연히 그럼 철학을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할 건데 철학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번에 나왔었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흘러갈게요. 하나는 철학사를 공부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철학 자체를 공부하는 거죠. 주제별로? 네, 맞습니다. 이 철학사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100년 정도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철학사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책으로 해서 말하는 게 얼마 안 됐다. 네, 최초가 이제 신칸트 학파에서 나왔었던 빌헤름 빈델반트라는 이제 인물이 썼던 일반 철학사. 이게 그나마 1892년, 그러니까 120-30년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풍우란 선생님의 중국 철학사, 이게 한 1934년, 100년 정도 된 거고요. 러셀의 뭐 한국 철학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을 하지 않고서는 철학사를 쓸 수가 없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철학을 하지 않고서 철학사도 읽을 수가 없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철학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실 게 철학사를 먼저 공부해야 되냐 아니면 철학책을 그냥 공부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뭐 근본적으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 그냥 읽으세요. 우리처럼. 근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한 번쯤 일독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해보니까 확실히 그 느끼시죠. 그럼요. 아 이거 읽기 잘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읽어봤으니까 또 느끼는 거지만 제가 매번 추천하는데 그 미치게 친절한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쉬운 인문학 책이 있어요. 그것도 철학사인가요? 철학사예요. 네. 근데 단순하게 잘 담아냈고 좀 잘 쉽게 우리의 문화권으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도 공부했으니까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를 너무나 추천하죠.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를 번역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도울 선생님이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EBS 강의인가 실제로 강의를 윤리학 강의를 해주신 게 있어요. 같이 강의를 하시는데 보고 너무 그 깊이에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램프레이트 책 번역이 진짜 잘 돼 있긴 하잖아요. 근데 좀 단어가 어렵긴 한데 깊이가 있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깊이가 있어요, 확실히 그분. 막힘없이 막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철학사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철학을 잘 모른다면 분명히 거기서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얻는 것 같아요.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제공하는 그 역사에서 제공하는 논리적 체계 위에서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을 수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이 왜 어려울까? 주변에 철학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 참 많지 않나요? 거의 뭐 100이면 100 어렵다고 맞아요. 네. 쉽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왜 그럴까? 그냥 언어라는 거는 원래 이해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난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철학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성찰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개념의 상응성과 삶의 상응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고대 그리스 힐압 철학이죠. 이거는 한국말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감 갔던 게 여기에서 예시로 쟤는 기가 센 애야. 기. 근데 이거는요 절대 외국인들이 이해 못할 걸요. 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프랑스인이던가 막 독일인이던가 그 진짜 그리스인들을 데리고 와서 야 너 기가 좀 세다라고 하면은 이해 못합니다. 한참 그 설명을 해야지 한참. 그리고 영어 그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출판하려고 했었던 사전이었나 그런 검색 도구에서 우리나라 말을 번역 못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정. 정이 번역이 안 된대요. 정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표현할 수가 없는 뭐 거예요. 사랑이라 할 수도 없고 우정이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학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맞아. 외국인들이 우리의 정을 이해하려면 이 역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나고 저희가 그때 힘들어했던 게 저희가 못난 게 아니고 맞아. 타자의 문화를 타 문화권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그리스인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인들의 그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일상어로 썼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도울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뭐 기가 세다 이런 거 같고 그냥 그 문화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 갖다 막 기가 뭐니 막 미친 듯이 그걸 갖다 막 논문 쓰고 막 몇백 장 쓰고 막 몇십 년 동안 몇십 권의 책을 쓰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도울 선생님이 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철학 일상 언어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히라빈의 일상적 삶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사의 모든 개념은 개념의 의미보다는 그 개념의 의미를 전달하는 히라빈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래서 철학사를 쓰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램프레이트 책도 이게 좀 미비한데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를 설명하고 이 단어가 왜 그때 당시 어떻게 쓰였는지 히라빈들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게 풀이가 되면은 더 쉬울 텐데. 시중에 어떤 철학사 책도 그렇게 서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개념 위주로 뭐 어떤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그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문화를 철학사를 제대로 얘기하려면은 제대로 쓰려면 문화를 얘기해야 되고 역사를 얘기해야 되고 시대적 맥락 이런 걸 다 서술을 해야 독자들이 겨우 알아듣는데 맞아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쓰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 두 번째 문제점은 철학과 시대 정신이라는 건데 인간의 사고는 순수한 논리적 사고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이다. 즉 인간 철학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고의 한 체계일 뿐인 거예요. 맞아요. 막 우리의 삶에 떠나 있는 뭔가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인간의 삶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존재론이니 이데아니 뭐 생애 철학이니 뭐 디오니소스적이니 솔직히 말해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지면 그냥 우리의 삶에서 어차피 녹여낸 거지 이게 우리를 앞서가고 이것이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닌데 이거를 마치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철학을 재미없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철학이든지 그 철학이 처한 역사적 상황, 정치 사회사적 상황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철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그 사유체계가 타개하고자 하는 시대 정신의 문제의식이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존재론의 폭력이라는 건데 서양 철학사가 저희가 그때 공부했었을 때도 그렇지만 출발 자체가 존재론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이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신이 있냐. 이 세상은 실제 존재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게 이제 나중에 막 계속 이어가가지고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르네상스 이후에 가도 이거를 깨지 못하고 한 19세기쯤 돼야 저희가 그때 봤었던 근대 철학을 해체하는 현대 철학자쯤 가야 이제야 서양 철학에서 실존주의가 이제야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거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을 하나 나오는 게 헤겔 철학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헤겔 철학이 무가치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다. 근세 철학이 최고봉으로 우뚝 솟아있다.
근데 이건 대부분 말장난이다. 그리고 자신이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이 해겔 철학을 공부하는 이 후대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연구가들이 이런 해겔이 써놓은 뭐 말장난 이런 이론들을 어떻게 좀 분석해서 일상용어로 만들까는 고민하지 않고 해겔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해겔을 평생 연구할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사명감은 해겔의 액면 가치를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겔이 별거 아니야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 해겔은 너무나 대단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이건 말 그대로 칸트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노자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 높은 권위에 자기들이 같이 안주하면서 우리를 거기까지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패배자로 만들고 가불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지식의 우월성인 거죠. 딴 게 아니라 그냥 해겔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칸트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니까 칸트를 어렵게 해가지고 논문을 내고 막 어려운 책을 쓰니까 연구자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책이 되는 거지. 맞아요. 일반인들한테 칸트의 의미에 대해서 솔직히 아니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이해했으면 몇십 년 동안 그 칸트만 전공했으면 칸트가 말한 진짜 철학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고 녹여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칸트가 아직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거를 학자들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 그렇죠. 제대로 그죠? 우리 일상과는 칸트, 뭐 해겔, 니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뭐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개념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모한 저의 약간 일기 같은 게 있는데 내가 평생 철학과 지식을 탐구하면서 가장 가슴에 새겨야 할 이런 조언인 것 같다. 그 정도입니까? 우상화하는 순간 일상 언어를 거부하고 궤변을 찬양하게 된다. 진짜. 이거는 그저 허영심이다. 맞아. 내가 남은 여생까지 해야 될 일은 우상화를 벗기고 찬양화, 신격화를 벗기고 그들의 지혜를 일상 언어로 바꾸어 습득하고 나누는 것을 해야겠다. 진짜 좋네. 이걸 못하면 나는 평생 지식의 저주에 허덕이게 될 거다. 이런 말을 썼어요. 지난 시간 저쪽에 그 이권에서 어떤 그 도원 선생님이 교수를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책을 내겠다고 되게 맞아요. 어렵게 써가지고 맞아요. 그 학생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쉽게 말해야지. 그래서 그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니체의 책을 읽고 있는데 니체와 노자가 그 공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통해요?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둘 다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요. 학문을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왜 그럴까 봐보면 지금 여기서 예시한 것처럼 지식의 허덕임, 이런 것들, 이 지식의 오물에 빠져가지고 그 거기서 헤엄치는 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지식인이라고 자처해야 될 사람들은 이거를 권위를 없애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철학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과 저희가 못나서가 아니고 이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영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자꾸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세상에 이해되지 못할 철학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쓸데없는 거고요. 그러면 또 많이 이해가 안 된다면. 단지 그 단어가 맥락이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걸 얼마든지 쉽게 설명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걸 텐데 쉬운 걸 괜히 어렵게 꼬아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야겠네. 그리고 또 오만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 전공자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봐요. 왜냐면 전 실제로 모든 걸 독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네. 공부를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서던가 제 주변 지인에서 이런 전공자들이 있어요. 뭐 외교학과던가 뭐 이런 정치 철학이던가. 근데 저랑 시선이 정말 다른 걸 느끼는 게 그들은 개념화를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일상으로 진짜 유용하게 쓰는 방법은 거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교수가 그 선생이 그렇게 가르칠 테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시험을 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먼저 느껴봤었던 점을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지식의 그 허덕임을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그거잖아요. 어렵고 난해한 거 램프레이트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훈련. 뭐 별거겠습니까? 그냥 이해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잘못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정확해요. 진짜 정확합니다. 나만의 이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헤겔도 여기서 쓰이지만 헤겔도 헤겔 자신의 말을 다 이해 못했어요. 그렇지. 칸트,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누가 그러겠어요. 저도 제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당연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철학과 현대사라는 건데 철학사도 어쨌든 역사잖아요. 그래서 객관무결한 철학사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 각자의 그런 그 감각, 각자의 그런 게 견해가 묻어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정말 아쉬운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철학 책들은 대부분 서양 철학 위주고 또 서양인들이 썼고 그쵸. 서양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써졌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 쓴 그 서양 철학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진짜 강신주나 아니면 이정우 선생님 그 정도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게다가 의역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저희가 읽는 것들이 직역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 고전과 뭐 여러 가지 동양 고전 같은 것도 우리말 번역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서양 철학사가 써져야 한다. 그러려면 이 현학적인,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정말 깨달은 뭔가 성자처럼 이런 허세를 버리고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우리가 잘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34쪽에 두 번째 문단에 첫째 줄부터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너무 피 끓는 문장들입니다. 네. 서양 철학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 근 1세기의 역사를 갖는다 해도 그동안 과연 서양 철학이 한국의 지식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헌해왔을까? 과연 한국인을 위한 서양 철학사가 한 권이라도 있는가? 과연 서양 철학에 기초한 토착적 사상으로서 한국 대중과 역사를 리드한 지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과연 서양 철학적 가치로서 조선 민중에게 감명을 주는 정의로운 발언들이 있었는가? 없다는 거죠. 없지.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야 우리의 이게. 삶을 자체 바꾼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학점 제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이게. 서양 철학사가 그럼 우리 민족에게 한국인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거죠? 이건 학자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그죠. 학자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교수직을 해먹고 책을 팔아먹고 이게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뭐 밥벌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한국인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직장인들, 뭐 학생들에게 서양 철학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이건 진짜 본인들이 그 연구자들,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이건 되게 진짜 대성통곡할 일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맞아요. 아니 이런 철학 이건 역량의 문제인가? 아니면 왜 그들의 어떤 왜 그럴까요? 너무 안타깝는데. 참 어려워요, 진짜 이게. 같이 해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공부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노자가 예전에 이 말했었던 걸 봤을 때도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왜 공부하지 말라 할까? 그래서 그 노자가 했었던 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방 안에서도 이 세상 온천하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학문을 바라보다 보면 뭐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우물에 빠져가지고 뭐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검사 판사들 변호사들 그 분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일반인보다 판단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불통 번역인데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번역에 문제점이 있다. 여러분들 그 로크의 인간 오성론 있잖아요. 이 얘기 엄청 길게 하시죠. 제가 그냥 핵심만 말하면 진짜. 나 진짜 역사적인 인간 오성론을 볼 때마다 짜증나.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성이라는 단어 볼 때마다 짜증나. 근데 이게요 원래 진짜. 원제가 사람의 이해력에 관한 수필이에요. 이러면 이해되지 않나요?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사람의 이해력에 관한 걸 쓴 거구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인간 오성론이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언더스탠딩이란 단어를 오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이거 허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진짜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정말 디테일해요. 진짜 디테일하게 로크가 어떤 사람인가도 다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무리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까지 도울 선생님이 길게 쓰셨나 생각해 보면 방금 앞쪽에서 역사 그러니까 철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인이 좀 예시를 보여준 것 같아요. 모범 사례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철학을 설명해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본의 개화기 때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옌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 예전에
중국과 일본과 이런 근대 번역가들, 지식인들이 이런 지금 사단을 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되게 우리가 모르겠는 명사화 시켜놓고 되게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옌후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자꾸 만드는 걸 보고 인간 오성론처럼 그 리앙치차오라는 인물이 비판을 했는데 너무 심원함과 고아함에 치우쳐서 일반 지식대중에게는 그의 역사는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다. 번역의 목적은 인민 대중 사이에 개화된 사상을 확산시키는 거지 쓸데없는 명성을 휘날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뭐 더 정확한 말이 있을까요? 옌후가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쓴 게 아니라 당대의 중국 지식인들을 상대로 써서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을 썼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폐로 남아 있는 거죠. 적폐로.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식인들 보면은 되게 어려운, 좀 있어 보이잖아. 어려운 단어를 막 쓰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근데 그 자기네들끼리는 알겠죠. 학자들끼리는. 근데 학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옌후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도 이게. 근데 일상에 진짜 많아요. 네. 정말 어려운 부분들인데. 맞아. 여기 이제 158쪽에 이제 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옌후에 관하여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은 철학이 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추구하던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번역의 문제에 있음을 간파하고 번역이 왜 하필 난삽한 학문 계열의 수로들을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 원흉적 모델로서 지금 옌후라는 인물의 생애와 사고방식이 일단을 피력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죠. 참.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161페이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토착적 사상이 빈곤한 이유는 이런 사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온 자들이 대부분 그 사상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삶과는 떨어지게 만들어 놓게 만들었고, 맞아. 따라서 우리 민족의 흐름에 참여하면서 뚜렷한 뭔가 이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사의 어떤 철학자나 아니 어떤 개념이 우리나라 역사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 게 있었나 싶어요. 맞아요. 있나요? 뭐 지금도 뭐 그냥 가끔씩 그냥 뭐 베스트셀러, 뭐 스테디셀러 정도의 뭐 니체 이름 나오고 공자 이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뭐 경제나 뭐 이렇게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준 게 있나, 철학이. 좀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 보고 그러려면은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일제 시대에는 확실히 여기에도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코뮤니즘, 그 막스의 사상이 좀 영향력이 엄청 났잖아요. 실제 그죠. 당시에 그 지식인들한테도 그게 좀, 그래서 지금 남북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철학이 어쨌든 그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요즘에는 철학이 없어진 시대? 뭐 아니면 철학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빈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철학이 자기의 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언어를 파괴해야 한다라고 해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거를 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쉽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좀 러프하게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뭐 자세히 해도 되는 게, 요거 하다가 끊어도 돼요. 왜냐면 뒤에는 더 할 게 없죠. 내용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해보고 일단은 해보고 뭐 분량에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먼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알 수 있는 것만 정확히 알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완벽하게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특히나 이렇게 철학 공부할 때 이런 강박관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섭렵을 일단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맞아요. 완벽주의. 그래서 뭐 서양인이, 중국인이, 인도인이, 한국인이, 일본인이, 뭐 이슬람, 유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의 그런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 철학은 인간의 사고를 개발시키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 자체도 우리가
하나의 편견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를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이 파트 읽으면서 좀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단 선학으로서 먼저 공부하신 분으로서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은 이렇게 다양성, 인간의 사고를 개발시키는데 좋다. 요런 어떻게 보면 키워드잖아요.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요런 서양 철학은 요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중국 철학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과제 상황에 관하여 매우 심오한 사유를 제공한대요. 그리고 매우 현세적이고 종교적 통찰의 뿌리를 둔 존재론의 허세가 없대요. 그렇죠. 매우 프랙티컬, 이 프랙티컬은 뭐 실제적인, 네. 현실적이면서도 인성에 관한 깊은 통찰이 있다. 중국 철학은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인도 철학은 그 깊은 종교적 체험을 전제로 한다. 인도 문명과의 많은 영향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서양 문명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전제의 사유도 풍부한데 인도 철학이 약간 이슬람 철학이나 유대인 철학과 다른 거는 아까 말했던 무전제의 사유가 좀 풍부하다. 그게 좀 다른 측면으로 보이지만 서양적인 부분과 동양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대요.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근데 이게 솔직히 서양과 중국 철학에 비해서 인도 철학은 좀 우리한테 낯설잖아요. 맞아요. 네. 인도 철학사를 다룬 책이 한 5권짜리인가 있긴 있어요. 시중에 한길사에서 나왔나? 그거를 나중에 한번 저는 사서 한번 우리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또 뭐 라그베단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그런 책들도 한번 보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맞습니다.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철학은 기본적으로 중국 철학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상의 흐름이다. 근데 한국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사상의 뿌리를 위한 것이다. 가장 큰 공통 분모는 불교와 유교이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이런 외래적인 철학적 사조, 이런 사고가 유입되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고유한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유한 사상이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유 사상을 우리는 풍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게 최치원이라는 분이 개념으로 명료화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질적이고 우주 생명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었던 우리 고유의 고조선 때부터의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그런 사조라는 거죠. 서양 철학자들의 샤머니즘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넓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의 원천적 에너지가 이 풍류의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풍류는 오늘의 한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열 선생님은 풍류와 한류가 자기의 중요한 철학적 테마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풍류를 솔직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그 사상이 뭔지는 잘 몰랐거든요. 맞아요. 이걸 다룬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풍류가 뭘까 대체? 맞아요. 언젠간 해봐야죠. 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분들이 나오죠. 한국 불교의 최고봉을 이루는 보조 진울의 사상이나 한국 유교의 집대성이라 말할 수 있는 태계나 율곡의 사상에도 풍류의 원류가 흐르고 있다. 맞습니다. 진울, 태계, 율곡 이분들 책도 한번 이분들 그럼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요. 꼭. 맞습니다. 진울이라는 분도 이름만 들어서 봤죠. 맞아요. 근데 한국 불교 최고봉이래요. 이 정도 분이었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본 철학도 결과적으로 중국과 한국과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고유 사상은 신토이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도라고도 하죠. 신도. 우리의 풍류의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를 마치 파생된 상품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독자적인 걸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든 게 미국이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된 거잖아요. 그럼 영국의 아류가 미국이냐 이런 것도 아니죠. 절대 안 된다는 그건 거죠. 영국과 미국은 완전 다르거든요. 문화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리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보다 무려 600년이나 자기의 언어를 빨리 개발한 국가예요. 자기만의 그런 감정과 사상 체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예전부터 자기들의 코카쿠라는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쿠가쿠가 국학운동, 보통 국학운동이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리고 불교만 해도 신라의 사상은 매우 과격하게 민중주의적이며 유교만 해도 이토진사이나
오규 소라이의 국학 고학 도카쿠는 그 학문 방법과 발상이 매우 독창적이다. 이런 분들이 유명한가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토리 노리나가 이 사상가에 의하여 일본 고전 연구가 집대성됐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프라이드의 원천이 되고 있는 사유를 읽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철학을 하면 최소한 서양,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을 섭렵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학자도 어려울걸요, 이건? 그렇죠. 게다가 도울 선생님도 자기도 아직까지도 다 했지만 모래 몇 알을 주운 느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철학이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소박하게 배우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사상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걸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의 원칙은 나의 관심과 그 사상가의 관심과의 공감일 뿐이다. 결국 공감되는 부분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감은 가치 느낌이라고 써있네요. 맞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고 또 2부로 한번 넘길까요? 맞습니다. 이게 168페이지까지였고요. 네. 다음부터 이제 그 철학을 쉽게 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음. 바로 2부 시간대 이야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